네, 지금부터 제3회 충북대학교 토론대회 논박 결승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김진석입니다. 우선 16강전을 거쳐 이렇게 결승전까지 진출한 우리 두 팀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대회 논제는 남북 통일해야 하는가입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이살노답팀의 김형중, 김희수 학생이며 반대 측 토론자는 내 바지 주머니 팀의 김정석, 홍재영 학생입니다. 토론과 인도는 확인 질문 그리고 반론과 확인 질문을 각각 한 번씩 진행한 뒤 자유토론과 최종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인동과 반론이 끝나면 작전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모든 토론의 단계는 사회자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각 토론 시간 종료 10초 전에 타종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찬성팀 제1 토론자의 인론이 있겠습니다. 인론 시간은 5분입니다. 헌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최고 규범인 헌법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협을 받으며 매순간 북한 도발에 의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단 70년, 전 세계의 유일의 분단 국가 대한민국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통일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누구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더 큰 이익이라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산가족의 마지막 세대가 지나가고 있으며 남북한은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통일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철저한 손익 계산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익 계산의 범주에 과연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또는 인간 안보와 국가 안보,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 안보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저희 이살노답은 한반도 통일을 다음과 같은 4가지 논거를 들어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제 안보적 측면입니다. 동북아는 한반도의 38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리주의 노선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이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북핵은 심각한 국제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은 곧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2016년 11월 9일 미국 대통령으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6월 EU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의로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내년 초반에 있을 유럽 몇몇 국가의 선거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 보수 우파의 승리가 예상되어 있어 국제 정세는 아나키 상태의 안보 딜레마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인간 안보와 국가 안보적 측면입니다. 분단 상황에서 오는 안보 불안을 통일 한반도를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북한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휴전 협정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한을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전포고 없이 선전공국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1960년 92, 1970년대 2, 1980년대 146, 1990년대 41, 2000년대 33, 2010년대 72,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계십니까? 이는 대남 도발에 의한 남한의 사상자 숫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한 사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분단이 가져온 안보 불안은 국가 안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인간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방비 지출 측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 31조 4,031억 원에서 매년 국방비가 상승하고 있으며 2017년 국방비가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보다 4% 오른 것으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적 관점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의 국방비는 2015년 40억 4천만 달러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3.8%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소모적 국방비는 통일 한반도의 엄청난 발전을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로 인해 이러한 지출을 발전적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분단 체제에서 오는 안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간 존엄의 측면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인권 현황에 대해 인식하고 계십니까? 2016년 10월 27일 유엔 총회 제12차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윤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심각한 북한 인권 사항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개돼지와 같이 취급당하는 삶에서 그들에게 행복이란 사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원조와 구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가족 숫자는 현재 63,694명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다수결이라는 명목하에 소수의 존엄과 행복, 그리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눈감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팀 제1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반대팀 제2토론자는 확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통일을 지향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이용해 우리는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향이라는 표현은 반드시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또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정해진다면 그 국가의 구성원에 의해 그 정책이 변형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상황에 있어서 통일이라면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필요성이 있다면은 해야 하는 행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우리는 통일이 최선책이 아니라 사선책이라면은 우리는 통일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의 뭐 도모라든가 아니면 인권적 측면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확인 질문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 그들에게 구조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되고 그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 내부적으로 빈곤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몇 년째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 주력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에 있어서도 침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조세의 부담을 지어가지고 북한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로는 우리 국민에게 어떤 희생을 감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북한 국민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수학 구조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북한의 인권 사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국제기구의 역할, 국제사회가 할 수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 남북 분단 상황, 그 시점입니다. 근데 과거 이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어떤 햇살 정책과 평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 남북한 간에는 충분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이 끊겨서 명백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북한 사회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굳이 통일을 하지 않고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통일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긍정적인 효과 기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남북에 지원을 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은 개선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팀의 확인 질문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팀 제1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입론 시간은 5분입니다. 한국 역사의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전쟁 이후 언 70년
남북한은 분단된 채로 대치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남한 측에서는 북한과 유의미한 상호관계를 맺고자 수차례 노력해왔지만 남한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은 불변, 오히려 그들의 대응은 반목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DMZ 목함지뢰 사건과 핵미사일 문제, 또 그 결과 현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현재 남북한 대립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현재 남북한의 관계는 호전적인 못한 상태이며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어 가는 지금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기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 남북 간의 신뢰가 부재하며 군사적 충돌마저 빈번히 발생하는 지금 통일은 당면 과제의 달성이 아닌 또 다른 문제의 대두일 뿐이며 자칫 남한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때문에 저희 팀은 현 시점에서 통일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저희 반대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과거 이승만 정권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통일론에는 통시적으로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현재 이르기까지 남북한 관계의 합리적인 통일 정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군사적 대립으로 인해 내적인 관계조차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통일 문제를 논하기 앞서 잠시 독일의 통일 과정과 그 휴유증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통일을 이룩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통일 정책을 펼쳤으며 두 국가 간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두 국가 간에는 군사적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교류의 차원에서 소독 사람이 동독에 1, 2촌 친척이 있다면 1년 중 4주의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했고 이후 소독의 요청으로 동독 사람들 또한 서독에 체류가 가능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서독과 동독 간 한 해의 교류 인원의 수가 300만이 넘었고 통일 당시에 국민 생산량이 11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2015년 기준에 국민 생산의 비율이 44배가 넘는 남북한 사이에는 수많은 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통화정책의 실패로 동독 사회의 몰락과 그로 인한 실업률 상승, 동독 시민의 유입으로 인한 서독 사회의 불안 야기, 서독의 경제적 우위로 인해 동독 토지의 95%가 서독의 소유가 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동독 사람들로 하여금 오스텔지어, 과거 동독으로의 회귀를 꿈꾸게 하고 오씨와 개씨라고 불리며 서로를 촌놈, 졸부라고 폄하하는 형태로도 나타났습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지 27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독 사람들의 임금은 서독 사람들에 비해 떨어지며 동독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을 2등 시민이라고 여기는 풍조가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측면에서도 관계 교류의 측면에 남북한에 비해 훨씬 적은 격차를 보이는 독일에서도 내적 통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의 병리 현상을 일으켰는데 더욱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남북한 간에 충분한 준비 없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사회의 병리 현상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여겨집니다. 둘째, 통일이 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그로 인해 발생할 충격 모두 현 세대가 짊어져야만 합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는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능력이 없는 북한의 경제 상황상 남한이 상당 부분 그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일로 인해 영토가 확장되더라도 산간지역이라는 한반도의 특성상 토지의 개간 비용,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고 남북한 간의 교육과 사상 간극을 줄이기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대대적인 물자 지원 등의 비용 또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표면적 비용에도 불과합니다. 통일 이후에 남한 주민의 융화 과정에서 불거질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통합되더라도 교육의 격차로 인해 임금 격차가 발생할 것이고 심각한 경우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남한 자체적으로도 고용 불안정,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 실업, 경제 불안 등 수많은 문제를 앓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과의 통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대두시켜야 되는가가 저희의 반대측 입장입니다.
네, 반대팀 제1토론자의 입론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찬성팀 제1토론자의 확인 질문이 있겠습니다. 확인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예,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일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통일이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여건이 마련된다면 통일에 찬성하신다는 의견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물론 발생하는 통일 방안도 있겠지만 그런 통일 방안 말고도 통일을 하지 않은 채로 화해와 군사적 신뢰 협력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시기상조라는 의미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죠? 급진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일 이외에 남북 분단 체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 존재합니까? 사실 햇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 그런 방향을 통해서 서로 상호 간의 군사적 신뢰를 먼저 쌓고 그리고 그 후에 경제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일 정책이 매 순간 바뀐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대 측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점진적 통일 방안이 현 상태에서 매 순간 바뀌어오고 있는데 과연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유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동서독의 통일 비용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동서독 간의 상황과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국제 관계적으로 아니면 국내 관계적으로 그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최악입니다. 네, 더 다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일 비용 지불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일 비용이 충분히 지불된다면 그 통일 비용이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을 초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일 비용이 통일 편익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습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유형적 비용과 무형적 비용으로 나누는데 무형적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을 할 수도 없고 유형적 비용과 무형적 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 안보나 인간의 존엄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한 편익 산출에 대해서는 일단은 닫고 두자는 입장입니까? 인간에 대한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을 비용적으로도 바라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햇볕 정책에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부분에서 실질적인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입니까? 가능성이기 때문에 역시 그거는 자유토론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고 반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팀 제2토론자는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우선 반대측 제1토론자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화해와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 군사적 신뢰 협력이 가능하다, 문화적 부분도 갈 수 있다. 저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점진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고요. 비용 산출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정말 생명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명과 함께 여러분 여기 모든 분들의 생명 역시도 굉장히 존귀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분 역시도 행복을 추구할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 통일 비용이 이득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지수라고 얘기하셨는데 미국 경제학가 보멀 윌리엄에 따르면은 경제 성장과 복지 지출의 관계는 재료성 게임이 아니라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하였습니다. 통일 과정 및 이후에 대한 보건복지 투자와 같은 통일 비용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복지 지출이 1% 증가할 때마다 GDP가 2.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현상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한계 효용은 그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당위성을 지니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편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국내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 다자적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과 글로벌 아젠다 주도, 그리고 양자 간 주도적 동맹관계 재설정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스마트 파워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통일 한반도는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된다면 한국은 국내적 요구를 국제적 협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제적 협상의 결과를 국내적 정치 환경의 변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탄력성을 가지게 되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불과 올 상반기 충북 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것을 살펴보면은 통일준비위원회가 충북 지역에서 남북 통일 준비의 생활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곳에 참여한 적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교육 부분, 아동 정책 부분, 북한 지역의 재난 대비 구조 지원 체계 등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이고 미세적인 부분까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커다란 그 준비책이 준비되었지 않다고 하지만 굉장히 미세적인 부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드레스 선언 이후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정말 미세적인 부분에 준비하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나 화해와 신뢰의 구축이 가능하다면 통일은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반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팀 토론자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자, 반대팀 제1토론자는 반론에 대해서 확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예, 아까 전에 제1토론자께서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에서 여쭤봤을 때 동의하셨거든요. 동의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통일을 하면서 남한 측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통일비라든지 그런 위험성,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아까 복지가 늘어나면 GDP가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지금 복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지 비용이 투자되면 GDP가 늘어나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통일을 했을 시에 아무것도 없는 인프라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북한에게 복지를 투자를 한다? 그거는 정말 바로 가시적으로 나올 수 없는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외교적인 탄력성을 가지게 죄송한데 확인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GDP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북한에게 투자를 했을 시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투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투자라는 말은 그에 대한 추가 창출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복지 역시도 복지 인프라에 지불한 비용 자체도 기업 이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조금 약간 이견이 있으신데 투자라는 것은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갔을 시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실패할지 성공할지에 대해서 모르는 네, 상태에서 저기 반대팀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외교적 탄력성 부분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남한 측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긴밀한 관련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미일 그 군사협정과 사드를 통해서 중국과는 조금 약간 대척점에 서 있는데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이제 중국과 인접한 국가가 됨으로써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외교적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외교적인 부분에서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동북아 안보 상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북아에서는 패권국이 미국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인도에서 밝혔듯이 동북아 안보 부분이 굉장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시간이 좀 모자르기 때문에 더 궁금하시거나 하면은 자유토론에서 의제로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팀 제1토론자의 확인 질문까지 마쳤고요. 이번에는 반대팀 제2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반론 시간은 3분입니다. 예, 앞서 많은 얘기 나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익의 문제도 있었고 인권의 문제도 다뤘었습니다. 네, 손익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긍정적인 부분이라
어떤 효과가 발휘됐을 때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직은 추산이 불가능한 많은 위험성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일단 두 국가 간의 사상 차이로 인해 어떤 반목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동독과 서독 간의 예를 들었지만 그들 사이에 아직도 서로를 비방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GDP에 있어서도 동독이 서독 사람들을 못 따라가는 형태라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토지 중 95%가 서독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못한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북한 관계에서도 투명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일 과정에서 또 한 국가에 살게 됐을 때 남북한 사람 간에 서로 다른 국민이라는 의식이 잔존하고 있다면 그들 간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나아가 어떤 사회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예멘 사례가 있습니다. 예멘 같은 경우는 평화 통일을 이룩했고 그 당시 정권에 앉았던 그 의석들 같은 경우 남예멘과 동예멘 되게 동수의 비율로 나눠졌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평등의 입장을 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 정세에 있어서 어떤 외교 정책의 실패로 결국 사회적으로 내전이 발발했고 북예멘이 남예멘을 침략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금액적인 측면에 떠나서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불안을 우리가 안으면서까지 통일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물론 인권적인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한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남한 사회 사람들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제적인 입지가 올라갈 수 있고 탄력성이 생긴다고 했는데 사실상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 독일, 미국, 일본의 각각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 남한은 미국과 친미정책으로 우방국가로서 협력하고 있는 관계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남북한의 통일이 그들의 입장 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이득만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국과 타협을 맺고 그들에게 철도를 깔아가지고 다른 무역로를 개척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여태까지 우방국가로서 존재해왔던 미국과는 반목의 감정을 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과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단순히 영토의 확장,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 인구의 증가 이런 목적만 갖고 통일을 이룩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과는 또 반목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 통일이라는 것은 긍정점만 있지 않고 안 좋은 효과가 끼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네, 반대팀 제2 토론자의 반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 제2 토론자의 확인 질문이 있겠습니다. 확인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일단 이익의 대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립 상태를 평화적 상태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아감이 꼭 통일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독일의 예를 들자면 그들은 사실상 이것은 이제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도 교수님께 자문 구한 내용인데 독일 그 통일 당시 사실상 서독이랑 동독은 통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서로 문화적 교류만 있을 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간에 국방적 대립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국방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국내로 돌아가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는 동독 사회가 무너지면서 흡수 통합의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두 국가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지에서 벗어난 얘기가 지속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렇다면은 통일을 반대하는 실질적인 요지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이런 상황을 타개하면서까지도 통일을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통일이라는 게 꼭 긍정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통일 과정에서 현 세대가 너무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부담을 지금 우리 세대가 주고 북한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형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통일이 아니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면서 통일을 하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는 게 저희 반대 측의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불안 조장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것은 이제 통일이 불합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문화 이주민들 역시도 사회 불안을 조장했습니다. 10년 전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다문화 정책이 진행되어 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분들의 그런 불만 사항도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인들이 이제 다문화 분들에 대한 시각도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내쫓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사회 불안 조장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내적으로 이미 복속되어 있는 문제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 내부의 문제로서 삼기에는 동일성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끊었냐면은 서로 다른 의식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저희 그 다문화 정책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식이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사회 의식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불안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얘기했던 겁니다. 규모적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다문화 문제와 북한 문제를 동일시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선행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상으로 반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론과 반론을 거쳐 자유토론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자유토론에 앞서서 2분간의 작전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자들은 주장 및 쟁점 사항을 정리하여 자유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작전 시간이 끝났습니다. 토론자들은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바로 자유토론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찬성팀과 반대팀이 자유롭게 교차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들은 같은 쟁점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도록 너무 지나치게 긴 답변은 좀 삼가주시고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등 토론 예절에 어긋나는 언행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발언할 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이 먼저 들고 있었어요. 이쪽부터 반대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한 건데 지금 북한 문화는 수령 형상 문화라고 해서 김정일이라든지 그런 수령에 대해서 형상해서 문화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통일을 하고 나면 그 문화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통일을 하고 그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문화, 정치, 경제 이런 문화, 경제 뭐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교류를 통한 인식, 컨센서스를 마련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정치적인 부분에서 제도화나 법적 문제를 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가는 그 통일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바입니다. 그 토론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은 통일이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아직은 통일의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정치적 논의 없이 내적 통일이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근데 그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국가 간에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습니다. 그 EU만 보더라도 모든 개별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EU가? 그런데 그 프랑스와 독일이 경제적인 이득만 해서 통합을 일단 이루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경제적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현재는 정치적인 부분까지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렉시트 아까 얘기하셨듯이 브렉시트라든지 난민 수용관에서 그 국가마다 여러 입장 차이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영국이 왜 브렉시트를 결의를 하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EU에서 내는 예산과 분담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EU에서 지금 탈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통일로 인해서 북한과 남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편익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 토론자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처음에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교류를 통해서 관계 정상화를 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방법들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남한과 북한의 교류를 증진시키자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까? 통일을 반대를 함으로써 남북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전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신뢰도 쌓이지 않고 있는데 서로가 통일을 반대를 함으로써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군사적 갈등도 다른 국가와 일반 그냥 일본이랑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정도의 그 인식과 대우를 받게 된다면 화해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토론자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대북 정책을 진행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 중국과의 그런 무역 관계라든지 일본과의 무역 관계처럼 북한과의 무역 관계, 정치 관계 그런 관계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토론자님들께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저희는 정말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남북 통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를 증진하고 그리고 남북 간 불안관계를 없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제안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던가 비정치적 부분에서 정치적 부분으로의 통합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비정치적인 부분에서의 통합은 교류는 인정을 해주셔야지 어느 정도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말 사이에 어폐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쓰시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남북한이 점진적인 방법으로 비정치적 분야에서 정치적 분야로 통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결론적으로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쪽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주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통일이 꼭 달성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인 과제를 통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어쨌든 충격은 남아있는 법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다른 사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합쳐진다면 그 상황에서 발생할 불안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추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예시는 독일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평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방비나 이런 걸 절감하는 형태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신뢰 관계를 맺되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단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두 국가 간에 같이 한 국가의 체제로 존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체제로 존립하되 서로를 인정하고 문화적 교류를 하면은 아까 말한 그런 이상가족 문제 또 그들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껴안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굳이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통일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적어도 통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남한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은 굳이 그거를 찬성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럼 그런 이러한 안보 불안 극복을 통일이 아닌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군사적 신뢰의 제일 첫 번째로는 서로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서로를 인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군사적인 신뢰를 쌓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인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북핵도 인정해야 됩니다. 과연 그게 앞서 저희가 질문드렸던 안보 불안의 극복 방법이 될까요? 한반도 비핵화 협정으로 북한과 남한이 초기에 그 협정에 서명을 하고 북한이 나중에는 나왔는데 북한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너무 한 가지 주제에 매몰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나 인간 안보 측면과 인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단 해소 비용이 보통은 이게 인권 문제를 북한으로만 상정합니다. 하지만 남한의 인권 상황도 개선될 것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현재 북한을 적으로 두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여러 정치 지도자들은 이를 선거 이용한다거나 혹은 원래는 용인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책이 실현되는 안보와 현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남북 모두의 인권의 향상이고 정말 발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북한 주민의 인권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북한 인권 결의안이 12년 동안 12차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동안 북한 인권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국제기구나 여러 국제사회에서 이제 소프트 파워를 가지기 위한 국가들이 이 작업에 투입이 되고 결의안도 나오고 대북 제재도 해보고 뭐든 다 해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역시나 탈북 주민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인권에는 우위가 있습니까? 인권에는 전혀 우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은 행위입니까? 인권에는 우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권을 보장받고 있느냐 없느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인권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인권이라는 측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과연 통일이라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어떻게 이러한 인권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속적인 국제 관계에서 국제 사회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 신뢰가 남한과 북한만의 신뢰가 아니라 북한이 국제 사회로 보여줄 수 있는 신뢰가 남한 관계 이전에 더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국제사회가 좀 더 북한 사회에 깊숙이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고 또 남한 사회와 그리고 지금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 바깥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그 경제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 역시도 늘어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립된 북한으로 나오기 위해서 나오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북 제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5차 핵실험을 실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의안 2270을 지나서 현재 미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절대 북한이 고립된 상황을 이제 그런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통해서 회개하려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육자회담에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현재 오늘 뉴스까지도 북한은 남한을 제외한 트럼프와 단독 그 협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국제사회로의 그런 발돋움을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반대편 토론자분들과 저희 측들은 이미 공감한 컨센서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과 북한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것에서 컨센서스를 우리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네. 그렇게 컨센서스를 확보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희는 어떠한 논의를 해야 할까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는 것이 정말로 이것이 편익을 창출하는가? 아니면 통일 비용 때문에 그 통일 비용에 의해서 그 편익이 묻혀버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외적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통계 자료가 충분히 존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담금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비가 더 적고, 결과적으로 뭐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적 통합 그리고 무역적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통계 자료가 있고 어떻게 추산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유역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역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금액도 추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무형적인 요소를 저희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편익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인도 차원에서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인간 안보의 측면에서 편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인간 안보 측면을 제외하고도 무유형의 편익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러한 통일 비용들을 어떻게 줄여나가며 결국에는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을 넘어서는 방안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 후 사회적 혼란 문제에 있어서 뭐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군 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 남성의 대부분이 군인으로서 존재하고 그들을 어떤 인력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고, 또한 그들의 뭐 미개척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개발 비용은 어떨 것이고, 그 우리 두 국가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뭐 비용에 대해서도 아직 수산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충분한 해결 없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불화가 조장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짓밟히게 된 어떤 인권적인 문제, 남한 사람들이 겪게 된 불화, 남한 사람들이 겪게 된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남한 사회에 존재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건 과연 옳은 행위입니까?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지만 그 통일 비용을 얼마나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이 다르지만 최소 50조에서 많게는 3,000조에 달하는 저희도 그 통일 비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추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것은 유형적 비용에 대한 것이고, 무형적 비용, 아까 말했듯이 사회 불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통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용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계산이 불가능한 문제이고, 그 상황에 맞닥뜨려야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정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추산 가능한 그런 부분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비용이 방금 말씀하신 것만큼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개인당 통일세를 5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지불을 해야지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통일 비용을 그만큼 지불하기 싫어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통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기간을 장기적 2배로 늘린다면 그런 통일 부담이 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컨센서스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통일에 대한 국가 내외적 요소, 그리고 인권, 그리고 뭐 비용, 다문화 이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양 팀의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발언만이 남았습니다. 우선 반대팀 제2 토론자부터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앞서 말하셨듯 북한의 인권 문제와 편익 문제라는 건 굉장히 날카로운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편익에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남북한 간의 통일을 위한 비용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한에게 그 주도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 무형적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추산이 불가능하니까 일단 유형적 비용부터 계산하자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행위인가? 무형적 계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유형적 계산만을 보고 통일을 일으켰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는데 어떻게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시기상조라는 것은 이런 생각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에 있어서 우위성을 얘기했습니다. 말했듯이 인권에 우위는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핍박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어떤 위험성을 안고 그런 위험성을 내재하고 통일을 이룬 것이 과연 우리 남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행위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게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국가적 입장에서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최선책을 선택해야지 차선책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일이라는 게 차선책이고 그걸 넘어서 최선책이 있다면 통일은 미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을 일으켰을 때 어떤 문제나 불합이 야기될 수 있는데 과연 통일을 이루는 것이 최선책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최선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맞는 것인가? 국가적 입장에서 우리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 이권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근데 남한 사회에서 남한이랑 국가가 통일을 이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면 과제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과제가 상충하는 과정에서 두 과제 중에 하나는 우위성을 둘 수 있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내부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와 평화를 보장해줄 필요도 있고 국가 사회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국강명할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고 의무입니다. 근데 통일이 그것을 위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과제라고 할지언정 최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반대팀 제2 토론자의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성팀 제2 토론자의 최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상에는 제4조를 제외하고도 정말 다양한 문항들에서 남북한이 한국가라는 그런 문항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항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권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한 측의 인권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남한의 인권 역시도 같이 향상되는 그런 동생관계임을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또한 유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형적인 부분에서는 편익이 정말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사전적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는 분명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일을 제시하는 거고요. 또한 그들의 인권 역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인간을 급을 둬서 약간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누군가의 어머니는 혹시나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는 내 이익 때문에 그들을 지켜볼 수 없어 라는 그런 시각을 본다면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지에 대한 그건 정말 인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외면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스의 통합 이론에 따르면은 분명한 것은 이제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으로의 파급 효과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문화교류, 경제, 공동체 건설 같은 비정치적인 부분을 통해 마지막 단계의 정치적 부분의 통합을 통해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정치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저희 오늘 나눴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진행한다면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3회 충북대학교 토론대회 논박 결승전 경기를 마치겠습니다. 뜨거운 토론을 펼친 네 바지 주머니 그리고 이사일 로다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